조조를 위해 싸우다 관우에게 붙잡혔음에도 끝까지 충절을 지킨 장수가 있으니 방덕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방덕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방덕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역도들의 장군이 될 바에 나라를 위한 귀신이 되겠다 하면서 관우의 회유를 뿌리치고 죽은 그 서사가 상당히 감명 깊기 때문이겠죠. 방덕의 자는 영명으로 남한 환도인이다. 남한군의 치소가 바로 환도연이에요. 강유 북벌 때 위나라의 요충지 중 한 곳이 됩니다. 다만 이 남한 땅은 원래 한양군 소속이었어요. 한양은 나중에 천수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영제 중평 5년 즉 188년에 한수, 변장, 왕국무리들이 깽판 칠 때 한양군을 나눠 남한군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환도연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방덕은 한양군 환도인이다 하는 게 맞는데 사가들이 이런 지명을 기록할 때 쓰여지는 당대의 지명으로 보통 쓴다 했죠. 이 농서일대 군리와 종사를 역임하면서 중평 연간에 마등을 따라 강조족을 평정하여 교위가 되었다. 당시 마등이 양주자사 경비 밑에 있었죠. 경비가 죽자 마등이 한수한테 붙어버리는데 이때 마등을 따라 반란군에 함께 소속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등이 한수와 함께 양주 일대 독자 세력화에 성공합니다. 당시 중원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때 양주에 하나의 큰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원소가 조조에게 패했다는 소식이에요. 이후에 원소의 세력을 이은 원상과 조조의 하동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죠. 하동은 하북 최대의 소금 호수가 있는 곳이에요. 조조도 원상도 군비를 위해서라면 이곳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에 원상이 곽원을 하동태수로 임명하고 집안 사람 병주목 고관을 하동으로 보냅니다. 당시 하동을 관리하고 있던 조조 측 인사는 사예교의 종료였어요. 종료가 사실상 마등 담당 일진이었거든요. 종료가 장기를 보내서 압박을 합니다. 이에 마등이 마초와 방덕을 하동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당시 곽원이 보통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포악하고 싸움을 잘했다 되어 있어요. 게다가 적이었던 종료의 외조카였습니다. 방덕이 곽원을 베었다. 이때가 얼마나 열전이었냐면 마초도 발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계속 싸웠다 되어 있어요. 하동을 결국 지켜내고 종료가 곽원 살아있냐 궁금하겠죠. 모두가 곽원이 죽었을 건데 머리를 찾을 수 없다 해가지고 나서 방덕이 혹시 아까 내가 뵌 놈이 그 놈인가? 동계 즉 화살통에서 머리를 하나 보여주었는데 그게 곽원이었다. 이걸 본 종료가 통곡을 하는 거죠. 이에 방덕이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니까 종료가 그는 내 집안 사람이지만 역적이고 이건 나라의 일이다 사과할 필요 없다 하죠. 그런데 방덕은 그게 곽원인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을 따로 개인 동계에 넣고 챙긴 이유가 있죠. 이놈은 누가 봐도 거물급 지휘관이다. 종료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야 이실직고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암튼 이 일화를 봐도 방덕은 굉장한 명장입니다. 그리고 이 방덕이 농서일대 출신이다 보니까 정확한 서사는 없지만 기병을 잘 몰았던 것 같아요. 그 힌트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방덕이 말을 볼 줄 알았다. 부연이 지은 부 중에 태조가 유비한테 말을 고르라 하였다. 유비가 면상이 희고 빼싹 마른 말을 골랐다. 모두가 비웃었다. 마초가 성을 점령하니 준마 100여 마리가 있었다. 마초와 그 부하들이 모두 살찌고 튼튼한 말들을 골랐다. 오직 방덕만이 못생기고 야윈 말을 골랐다. 모두가 비웃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가장 빠른 말들이었다. 말에 관심이 많았고 말을 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동을 지원할 때 방덕이 선봉을 섰다 되어 있습니다. 보기 편성에서 선봉은 보통 기병대를 놔요. 그 뒤에 보병대가 따르는 것입니다. 기병은 정지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무방비 상태라 했죠. 이럴 때 뒤따르던 보병들이 기병을 커버해줘야 돼요. 그리고 방덕이 항상 백마를 타고 다녀서 백마장군이라 불렸다. 나중에 관우의 부국들이 백마장군 방덕을 두려워하였다. 전쟁에서 이런 백마를 타고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바로 화살바지 됩니다. 그래서 원소도 공손찬의 기병대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두건을 던져버린 것이고, 손견도 자신을 상징하는 눈에 띄는 빨간 두건을 부하 조무에게 대신 씌워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대군사 사마이 드라마 보면 사마이가 도둑제군사 신분임에도 투구나 무장이 일반 병사들이랑 똑같아요. 이건 굉장히 훌륭한 고증입니다. 병사들이랑 다른 점은 휘장을 두르고 있다는 건데 이건 급하면 그냥 벗어버리면 그만이죠. 자, 그런데 적토마를 탄 여포, 백마를 탄 공손찬, 이들이 왜 전쟁터에서 눈에 띄는 관종짓을 했느냐? 단점만큼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병 전술에서 각 기병대는 리더의 오더를 실시간으로 받아야 돼요. 1열 우회전, 2열 좌회전 이런 오더를 바로바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기병 전술에서 아마 목소리보단 수기로 오더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려면 각 기수들은 리더의 위치를 항상 눈에 담고 있어야 되죠. 백마나 적토 이런 색이 희귀한 말을 타면 적들에게도 눈에 잘 띄지만 아군에게도 눈에 잘 띕니다. 방덕이 백마를 탄 이유는 기병대 통솔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그리고 여포나 공손찬처럼 적들 눈에 띄든 말든
어느 정도 용력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방덕을 기병대를 이끄는 맹장이라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 마등이 하동에서 조조에게 협조한 이후로 마등은 조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홍룡에서 장백기가 고간에 호응하여 난을 일으켰다. 고간은 조조한테 붙었다가 다시 조조를 배신하죠. 이에 조조가 마등에게 명하여 홍룡의 난을 진압하라 합니다. 이 장백기란 인물은 장염이다 아니다 장성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흑산족의 두령이라 되어 있습니다. 흑산족의 우두머리들은 관직이 아닌 호, 즉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마를 즐겨 타는 장백기, 날랜 장비연, 목소리가 큰 장뇌공, 수염이 풍성해서 우적은, 눈이 크다 해서 이대목이라 불렀다. 대부분 원소의 흑산적 토벌 사업 때 두드려 맞은 애들이죠. 암튼 장백기는 방덕과 마찬가지로 기병에 근거한 통솔을 하는 자이다 알 수 있는데 이 장백기를 양효관에서 격파했다. 이 양효관이 어디냐? 국내 번역부 보면 대충 양효 사이에서 또는 동효와 서효 사이에서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여기서 효는 효산을 뜻합니다. 효산이 어딘지 모르겠다면 함곡관은 들어보셨죠? 바로 그 함곡관 일대입니다. 이 함곡관 일대에 효산산맥이 있어요. 이 효산산맥을 옛날에는 이효산 또는 삼효산이라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이효산을 동서로에서 동효산, 서효산으로 부르기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양효란 이효, 즉 효산산맥을 뜻하는 것이고 즉 방덕은 효산산맥 사이 어딘가에서 장백기를 격파했다 보시면 됩니다. 홍룡에서 난을 일으켰으면 장백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함곡관을 점거했겠죠. 이 함곡관에서 패하고 산으로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토벌했다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효산 자체가 요충지이기도 했으니 효산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볼 수도 있어요. 싸움에 임하면 의당 적진을 함락하니 용관 등군, 용맹이 마등군에서 으뜸이었다. 여기서 각관자, 즉 갓은 머리에 쓰는 거죠. 으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등군에서 용맹이 으뜸이었다니 마초가 들으면 서운해하겠죠. 이후 마등이 한나라 조정에 입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종류가 꼬신 거예요. 야, 너 나이 먹고 계속 총구석에서 한수랑 투닥거리는 것도 지겹지 않냐. 구경 중에 위위 자리 비었다. 위위 시켜줄게. 입조해라. 마등이 입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권은 아들 마초한테 맡겨버려요. 마등편에서 했었죠. 보통 아들을 조정의 임자로 보내는데 부친이 인질로 간 특이한 사례이다. 마등이 완전 생각을 잘못한 거죠. 이에 마초가 한수와 손을 잡고 난을 일으키자 조조가 친정을 합니다. 이때 방덕도 마초를 따라 참전했다. 그런데 가후에 이간책에 걸려 패하죠. 마초와 함께 한양, 즉 천수로 도망하였다. 당연히 마등은 이후 처형됩니다. 그리고 한수가 하우윤한테 날아가면서 강족들한테 피신하고 마초도 한중의 장로에게로 도망칩니다. 이때 방덕도 마초를 따라 한중에 들어갔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초가 결국 유비를 택한 데 반해 방덕은 한중에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아하죠. 이런 부분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마초와 방덕은 입신의 꿈이 달랐던 것 같아요. 방덕이 나중에 조조한테 절대 충성하는 게 힌트인데 마초의 꿈은 양주의 강족들과 함께 하나의 독자 세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족들이 마초하면 꿈뻑 죽었던 거예요. 우리를 중원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자는 마초 따고뿐이다. 그런데 방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방덕이 가장 큰 무공을 세운 것도 하동, 홍농, 즉 조조의 오도로 이단 것들이었어요. 게다가 무인의 입장에서 동관에서 조조가 쓰는 계책을 보니 와, 세상은 넓구나. 나도 저런 사람 밑에 있으면 고금에 없는 공을 세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방덕이 죽기 직전에 유비를 필부라고 까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비를 택한 마초를 따르지 않았고 그 용맹한 방덕이 조조의 한중 토벌에서 장로군을 이끈 단 한 번의 활약 기록이 없습니다. 장위 이런 애들만 결전을 주장하여 양평관에서 조조군과 대치하다가 양평산에 쳐놓은 진영이 하우동과 허저의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기 신공에 걸렸다 이런 기록밖에 없어요. 상상력을 보태보자면 당시 장로가 조조의 노가 될지언정 유비의 빈객은 되지 않겠다 하고 조조한테 항복했는데 물론 연포에 몸값 올리기 신공도 있었고 조조의 조건이 더 좋았던 게 작용했겠지만 장로가 방덕의 의견을 한 번은 물어봤을 거예요. 조조가 어떤 자냐? 아, 그 자는 무서운 자다. 조조와 유비 중 당연히 조조한테 배팅을 해야 한다. 동관의 포판진도와 이런 거 얘기했겠죠. 장로가 항복하고 조조는 방덕에게 이비 장군의 군호를 내립니다. 과거에 없던 개자포예요. 군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조가 만들어낸 명호라 보면 됩니다. 다만 이름만큼은 조조가 신경 썼다. 입의, 즉 의로움에 들어섰다. 방덕의 항복을 치하하는 명호를 할 수 있죠. 대체로 이런 명호들이 빛 좋은 개살구라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유비가 조은에게 내린 족보 없는 개자포, 입군장군도 뜻은 굉장히 좋죠. 이후 완에서 후음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거 가지고 관우의 급발진 타이밍이 절묘했다 하는 의견이 있던데 이 후음의 난은 3개월 만에 진압됩니다. 관우가 북진하는 건 후음의 난 진압 6개월 이후에요. 이미 전예가 부임해서 뒤처리까지 싹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암튼 이 후음의 난에서 방덕이 조인과 함께 활약했다. 이후 조인과 연도 닿았고 번성으로 발령납니다. 사람들이 의심했다 되어 있어요. 방덕이는 촉 한중에 종영, 방류가 있지 않느냐, 내통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갈근이 오촉 외교를 할 때마다 참언받은 사례라든가 제갈량이 유비의 자기 출병에 말을 아낀 것 다 이해 상충 요소들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방덕이 이를 듣고는 나는 나라의 은혜를 받은 자다. 관우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이때 방덕이 백마를 타고 활약하니 촉군들이 방덕을 백마장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였다 되어 있어요. 게다가 석우 중액, 우의 이마 중심을 쏘아 맞췄다. 이게 바로 방덕이 활을 쏴서 관우의 투구를 쏘아 맞춘 일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하이바를 잘 쏴야 된다. 아이고 덥다 하면서 잠시 투구를 벗었으면 관우는 그때 죽었겠죠. 싸우는 동안 10여일간 비가 내리니 한수가 범람했다. 바로 우금의 수엄칠군이라죠. 이때 방덕이 사방으로 활을 쏘며 끝까지 저항하는데 전불허발, 화살이 헛방나지 않았다. 호삼성이 댓글 달아놨죠. 쏘면 다 맞힌 것이다. 이에 장군 동영과 부곡장 동초가 관우에게 항복하려 하니 이들이 방덕에게 모두 참수되었다. 결국 화살이 나아자 백병전을 냈다. 그러면서 성하에게 말하길 내가 듣기로 양장, 즉 좋은 장수란 죽음을 겁내지 않으므로 죽음을 구차하게 변하지 않고 열사는 절개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생을 구차하게 구하지 않으니 오늘이 바로 의롭게 죽는 날이다. 멋진 말이죠. 이에 방덕이 더욱 분전했으나 물이 차오르고 결국 붙잡힙니다. 어째저째 작은 배를 구해서 번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배가 전복되자 활을 빠뜨리고 배를 물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되어 있어요. 결국 붙잡힙니다. 관우 앞에서도 끝까지 꿇지 않고 서 있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성무가 나와서 여 하나 썰고 이렇게 겁박을 하는데 관우도 무인으로서 방덕한테 감탄한 것 같아요. 관우 스스로도 방덕처럼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현실과 타협해서 조조한테 항복했던 이력이 있죠. 이에 관우가 방덕한테 경의 형이 한중에 있지 않느냐, 종영 방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장수로 삼으려 했는데 왜 일찍이 오지 않았느냐. 방덕이 호통을 칩니다. 수자! 욕입니다. 세울 숫자는 고대에 약관이 안 된 노비를 뜻했어요. 이 어린 놈의 노비놈아 하고 욕한 겁니다. 무슨 항복 운운하냐. 위왕께서는 갑병 백만으로 천하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 니들 유비 따위 실력으로 될 거 아니야. 나는 조국의 귀신이 될지언정 도적들의 장수가 되지 않겠다. 이에 관우가 배웠다 되어 있습니다. 방덕이 이렇게 죽은 데 반해 우금은 항복했죠. 이에 조조가 우금은 30년을 알고 지냈고 방덕은 얼마 알고 지내지도 않았는데 어찌 우금이 방덕보다 못하냐 했다 하죠. 조조가 방덕의 죽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아들에게 자기를 주었다. 방덕에게는 아들 5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조조한테 자기를 받은 두 아들 말고 어려서 그리고 서열에서 밀려서 자기를 받지 못한 아들 중에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는 조비 때 자기를 받습니다. 이 방해가 나중에 종회의 대촉전역 때 참전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 관우의 후손들을 일일이 찾아내 멸족시켰다. 오직 관평의 후손만이 도망쳐서 대를 이었다 되어 있죠. 다만 이게 왕은의 촉기 기록인데 논란이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훗날 종회가 입촉하여 방덕의 시신을 예로 맞이하여 그 시신을 보니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머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다 한 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진나라 충신 선진의 일화를 레퍼런스 한 걸로 보입니다. 방덕의 사망은 종회의 입촉 당시 40년도 더 된 일인데 시신이 썩지 않고 산 사람 같았다 하는 건 당연히 MSG겠죠. 다만 배송지가 뭐라 했냐면 방덕은 번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이 왜 촉에 있겠느냐. 조비가 방덕의 묘에 사람을 보내 시호를 내리지도 않았느냐. 이건 왕은의 허언이다 해놨는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보통 전쟁 중에 얻은 수급들은 중앙으로 보내요. 농공생산 어필용입니다. 관우가 방덕을 잡고 이후 패하기까지 그 시간의 텀이 있어요. 즉 방덕의 시신이 충분히 촉에 가 있을 수 있었다. 유비를 섬기던 방유가 방덕의 시신을 수습해뒀을 가능성이 높죠. 이후 종회에 입촉돼 시신을 이장했다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그럼 조비가 시호를 내린 방덕의 묘는 무엇이냐? 의관묘일 가능성이 높다. 시신을 거두지 못한 영웅의 묘는 생전 사용하던 물건이나 입던 옷으로 의관묘를 만듭니다. 암튼 언급했듯이 조조가 죽고 조비는 방덕에게 장후의 시호를 내립니다. 주나라 시호법에서 선시에 해당하고 보통 장렬하게 전사한 장수에게 내리는 시호예요. 이때 조비가 내린 책봉문서가 명문입니다. 그 옛날 선진이 머리가 잘리고 왕촉은 목이 부러졌으니 이들이 몸을 버려 절개를 지킨 것을 옛 사람들이 아름답다 한 것이다. 내 지금 후를 생각하니 융소 군대에 밟고 과의 역시 단호하니 위난 속에서 명성을 얻고 그 울림이 당대에 넘쳐흘러 그의 의로움이 이미 높은 곳에 있었음에 과인은 이를 비통하게 여겨 장후의 시호를 내리노라. 조비가 위왕 때의 시호를 내렸기 때문에 짐이라 하지 않고 과인이라 한 거죠. 좋고 어려운 말 많이 갖다 썼어요. 그 융소도 좌전에서 비롯된 관용어고 과의도 서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선진과 왕촉의 예를 들었죠. 선진 같은 경우에는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의 충신인데 중이
즉 진문공을 일찍이 따라다니면서 굳은 시간을 함께한 공신이에요. 중이가 타국을 도망다니면서 떠돌다 극적으로 임금에 올랐죠. 이제 제갈량이 유기한테 중이는 바깥으로 돌았기 때문에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다 조언하기도 하죠. 유기한테 너 강화로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진문공이 죽고 그 아들이 진나라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데 바로 진양공이죠. 선진이 이 진양공이랑 정치적 이견이 있었어요. 이 춘추 전국시대 각 제후국들은 다 혈연 및 인척지간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진양공이 외교 일환으로 적국의 장수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선진이 굉장히 대노합니다. 심지어 양공 앞에서 침을 뱉었다. 그런데 양공은 선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바로 아비 때부터의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진이 굉장한 명장이었어요. 중국 전쟁사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인물이에요. 선진이 이끈 효산 전투, 중국에서 효지전이라 하는데 이 영상 앞에서 나오는 그 효산입니다. 효산 동서로 각각 5천씩을 숨겨놓고 대군 역시 숨겨 뒤를 치게 하니 일거의 세 방향으로 공격하는 매복 포위선멸전이었습니다. 이 전투를 중국 역사상 최초의 매복 작전으로 봐요. 이 당시의 서사를 보면 통속 연일류에 자주 나오는 서사가 보이는데 그 적장 맹명시의 부하들이 이거 산새와 낌새가 수상합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맹명시가 한기로 흘리죠. 아니나 다를까 복병이 나타났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로 이 효산 전투의 클리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승하여 적들의 도망을 용납하지 않고 적장 셋을 사로잡습니다. 이 적장 셋을 양공이 풀어준 거예요. 이 양공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면서 선진을 타일러요. 이에 선진이 주군의 면전에 침을 뱉었던 자신의 무례함을 굉장히 후회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 다 이긴 전투에서 혼자 개돌쳐서 자결해버리죠. 이때 적국에서 선진의 머리를 돌려주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다. 앞선 내용에 왕은이 이 충신의 일화를 촉기에서 그 레퍼런스한 걸로 보이죠. 또한 왕촉 같은 경우에는 제나라가 망할 때 명언을 남기고 자결합니다. 충신 불사이군, 열녀 불경이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다만 이때 목을 맸는데 줄을 딴 나뭇가지가 부러져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조비가 말한 선진이 머리를 잃고 왕촉이 목이 부러졌다 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독은 조방 때의 조조의 종묘에 배양되니 조조의 공신 26명의 명단에 들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때에도 이비장군 방덕으로 이름을 올려요. 방덕이 더 오래 살았으면 굉장한 출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내용과 같이 그 무용과 용맹이 여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출중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충성심까지 훌륭했으니 여러모로 아까운 장수를 할 수 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방덕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방덕이 비록 대군을 이끌거나 한 주를 통합하지 못하였음에도 백마를 타고 병사를 지휘하여 관우의 병사들이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싸움이 나면 의당 적진을 함락했다고 하니 통솔은 89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방덕은 과건의 머리를 베었고 마등의 군대에서 용맹이 가장 으뜸이라 하였소. 또한 관우의 투구를 활로 쏴 맞추기도 하였으며 사로잡히기 전까지 끝까지 분전함이 마치 무신을 보는 듯 하였소. 그의 무력은 99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의 전투 스타일을 봤을 때 용맹에만 의지한 것으로 보여. 열흘 동안이나 비가 내리는데 진퇴의 결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싸우려만 했으니 이것은 지장의 면모가 아니오. 지력은 53으로 하향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방덕은 군부에만 자리했었고 여타 강족들에게 명성이 있었다는 서사는 없소. 정치는 382매크의 47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위나라 많은 동료들이 그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오. 주변과 매끄러운 관계를 맺은 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그의 생전의 매력 역시 382매크의 63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이에 조은이 똥을 지리며 묻기를 방덕은 참으로 조은 같은 자로다. 내 역시 죽기를 각오하고 아들을 구해오지 않았소. 이에 손찬이 형이 답하길 방덕의 말에 밀려 오늘 그대가 의롭게 죽는 날이여 내 벽에 걸 그림에 똥을 지려놨으니 어찌 목이 온전하겠소. 이에 조은이 꽁지가 빠지게 태청하니 손찬이 형은 크게 한숨을 쉬고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용맹과 충성으로 한 임팩트한 장수 방덕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